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성리학의 그 계보라 그럴까요? 주도니부터 그다음에 주의까지 단숨에 주도니 이론을 주의가 받아들여서 성리학을 완성했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간략한 서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리학은 공자와 맹자로부터 전해오던 유가사상을 북송시대 주도니, 장제, 소웅, 정호, 정의가 종합하고 남송시대의 주의가 집대서 학문 체계를 말합니다. 주의 이전에 주도니, 장제, 소옹, 정의, 종호, 정의를 북송시대의 5분의 선생이라는 의미에서 북송오자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정호와 정의는 형제이므로 정씨 형제라고도 하며 또한 이 둘을 동칭하여 이정이라고도 부릅니다. 교수님 혹시 이 정호, 정의 이 두 형제분을 이정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한문을 읽다 보면 주석에 정자왈, 정자왈 하는 그분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정호가 형님이고 정의가 동생입니다. 아주 똑똑한 형제였군요. 그러니까요. 부럽습니다. 예. 성리학은 주도니에 의해 개척됩니다. 창시되는 거죠. 주도니의 학문은 그의 문화에서 공부한 정씨 형제에게 전수됩니다. 그리고 장안에서 정씨 형제를 만난 장제, 그리고 낙양에서 정씨 형제와 잘 알고 지내던 어떤 소웅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정씨 형제의 제자들을 통해 전국으로 전파된 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주의에 의해 그의 사상들이 하나의 체계 속에 종합됩니다. 북송오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핵심으로 자기 이론을 만들어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리학은 북송오자의 사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물론 5 사상가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나갔던 것은 아니죠. 주도니는 물질 세계의 근원으로 무국이 태극이라는 어떤 개념을 제시합니다. 무국이 태극. 물론 이제 무국이 태극이라는 표현을 두고 육구영과 주의가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국 태극 논변입니다. 주도니는 우주 생성의 근원을 태극에 둡니다. 그래서 태극이 움직여서 양을 낳고 또 움직임이 다해서 고요해지면은 음을 낳는다라고 하여 태극이 동정의 작용에 의해서 음량을 낳고 다시 음량이 분화하여 오행이 생기고 다시 오행이 분화하여 만물이 생성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도니의 우주 생성에 관한 이론입니다. 결국은 태극에서 음양 우행을 거쳐 만물이 생성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유학의 성리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 주도니 선생이 무국이 태극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신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 오행 이런 거는 기존에 있던 그렇죠. 언어인데 오행은 기존에 있던 그 용어인데 이제 이 무국이 태극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것이 바로 만물의 생성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나라 때 되면은 기라는 게 만물의 근원으로 주로 기에서 음양으로, 음양에서 만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주도니는 기가 아니고 무국이 태극이라는 태극에서 음양을 거쳐 만물이 발생되는 걸로 이렇게 생성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을 무국이 태극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장제. 장제는 물질의 어떤 기본 요소를 기로서 설명을 합니다. 기에는 모이고 흩어지는 그것을 치산이라고 하는데
모이고 흩어지는 이제 두 가지의 운동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되고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경우로 설명을 하면은 사람은 기가 모여서 태어나고 기가 흩어지면 바로 죽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기의 바탕이 되는 본체로서의 기를 장제는 태어라고 부릅니다. 이 태어는 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가 모여서 만물이 되었다가 다시 흩어지면은 다시 태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얼음에 비유하면은 물이 얼면은 얼음이 되는 것처럼 태어 안에 기가 모이면은 만물이 됩니다. 그러다가 얼음이 녹으면은 다시 물이 되는 것처럼 만물이 흩어지면은 다시 태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장제 선생은 기라는 개념을 이제 들여왔네요. 우리가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 기 할 때 그 기. 예, 그렇죠. 이분이 이제 기를 드디어 이제 깃발을 들고 나오신 걸로 보이는데, 기가 핵심, 그러니까 기가 근원이며 만물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보면 되나요? 그렇죠. 장제 선생이? 그 이전에도 물론 기라는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장제는 이 기를 만물의 근원으로 본다는 거죠. 기에서부터 만물이 파생되어 나오는 생성되어 나오는 어떤 본원으로 기를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은 수를 이제 기본 요소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소음은 주역의 8개의 해석과 그리고 도교 사상을 이렇게 결합하여서 우주 생성의 도식을 만듭니다. 이것을 상수학 혹은 선천학이라고도 하면 부릅니다. 상수학은 말 그대로 상과 수로서 우주 만물의 어떤 생성 과정을 설명합니다. 상으로 말하면은 태극에서 음양으로, 음양에서 사상으로, 사상에서 팔계로, 팔계에서 만물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수로서 말하면은 하나가 둘로, 둘이 넷수로, 넷이 여덟부로, 여덟이 16수로, 16이 32로, 다시 32은 64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것이 만물 생성이 바로 이러한 수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64에서 다시 이렇게 해서 만물이 생성되는데 이러한 만물의 생성은 이러한 수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수학은 천지 만물보다 앞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상수학은 선천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선천학은 천지 만물에 앞서 존재하는 어떤 태극이 어떻게 만물로 생성되는지를 논술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극을 중심으로 하는 우주 생성 과정은 주의에게 나중에 체계화되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 이 소홍이라는 선생님은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좀 과학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었던 분 같아요. 그쵸. 조금 어떤 추상적인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수라는 어떤 수리도 등장하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주역도 같이 엮이겠네요. 주역, 도교. 그래서 이분은 현대 과학을 하셨으면 상당히 뭔가 이론을 남기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수로서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서도 사실은 소홍은 주자가 역학 계몽에서 주로 많이 소홍의 이론을 받아들였지, 실제로 성리학을 구성할 때는 주돈이 장제, 정의, 이정 형제의 어떤 이론의 기초를 주로 합니다. 네. 다음에 정씨 형제 정씨 형제는 리를 최고 범주로 삼습니다. 주요 개사전에 보면은 일음, 일양, 지위, 도라고 해서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을 도라고 한다라고 해서 음양의 운동을 말 그대로 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정씨 형제는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게 하는
그 소위를 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역에서 한번 음이 되고 한번 양이 되는 음양의 운동을 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정은 음양 운동 자체가 도가 아니고 음양 운동 자체는 기라는 거죠. 음양 운동을 있게 하는 것, 음양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 근거,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때 도는 리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정 형제에 와서 이제 이와 기의 개념이 좀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음양이 바로 기의 개념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장제 선생은 기인가요? 예, 기. 예. 그 다음에 정자왈의 그 정 선생은 정자 선생님은 예, 리고. 예, 그러면 예. 이 성리학에서는 기와 리를 약간 성이하, 상학, 학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지요. 그쵸. 그러니까 리가 형이 상학이고,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은 형이 상학적인 개념을 정립하셨고, 예, 예. 장제는 형이 하학적인 기를 정립하셨고 그런가요? 원래 장제의 이론은 장제가 말한 그 기는 형이 상에 해당되는 개념이죠. 근데 주자가 그것을 형이 하의 개념으로 물질적인 개념으로 제한시켜 버리죠. 그리고 이정이 말한 그 리를 형이 상의 개념으로 갖다 앉혀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으로 간주하는 장제의 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때 장제의 기는 물질 개념으로 기의 개념으로 음양의 개념으로 이제 제한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시 형제의 리 개념을 장제의 어떤 기의 자리에다가 앉힌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주의 이기론이 네. 정시 형제가 이제 주의 이기론의 어떤 기본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은 정시 형제의 어떤 리의 이론에 근거해서 우주 자연의 문제, 인간 심성의 문제, 그리고 사회 정치의 문제를 하나로 어우르는 이제 거대한 어떤 사상 체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를 진유하게 집재성절하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제 선생님이 조금 주희 선생님한테 섭섭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형이 하학으로 내려앉혔으니. 왜냐하면은 장제의 이론만으로 설명하면은 현상 세계의 다양한 다양성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가 모이면은 만물이 되는 거죠. 그럼 기가 흩어지면은 다시 태어로 돌아간단 말이죠. 네네. 기로 돌아간다. 그렇게 됐을 경우 모였을 때 기가 모여서 만물이 되는데 네. 만물 속에는 토끼도 있고 사슴도 있고 네네. 또 사람도 있고 다양한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단순히 기의 치산으로 모이고 흩어짐만으로는 그 사물의 다양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주인은 거기에서 이제 리를 근원으로 하고 그 다양한 차이를 기의 차이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가 맑은 기를 받으면 사람이 되고 탁한 기를 받으면 사물이 되고 이렇게 어떤 기의 차별을 둠으로써 현상 세계의 어떤 다양한 차별성, 다양성을 설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렇게 심화되고 구체적으로 뭔가 이론을 세우신 거네요. 예. 이 주희 선생님이 주자왈 할 때 그 주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 학자의 가르침을 집대성해서 이제 성리학이라는 걸 이제 완성을 시키셨는데, 이 성리학이 그러면 중국의 어떤 왕조부터 구체적으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이 되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제 정치 얘기가 항상 성리학에서는 물론 성리학이 마음 공부로 저는 성리학을 마음 공부라고 하는데 마음 공부를 하기에 앞서 정치적인 배경이 항상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조선의 성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배경 속에서 조선의 성리학을 이해하는 게 정확한 거죠. 중국은 진시황 때부터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인 어떤 관료 체제를 수립하죠. 이러한 체제는
청나라까지 2000년을 지속합니다. 그러나 이제 진나라에서 당나라 때까지 왕조는 기본적으로 호족을 기반으로 해서 호족 연합 위에 이제 세워진 왕조입니다. 그리고 특히 육조 한나라가 망하고 수나라가 재통일할 때까지 그 약 370년에 이르는 그 혼란한 시기, 분열의 시기 동안은 이후의 왕조, 그게 육조 이후의 왕조에서는 자규를 가진 어떤 귀족 세습 문벌들이 어떤 큰 세력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제 송나라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귀족제가 없어지고 지방의 어떤 지주계급 출신들이 실력으로 과거 시험을 거쳐 당당하게 이제 정치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들을 신흥 지주 계급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이제 기존의 귀족 세습 문벌들의 어떤 관료 체제에서 비세습적인 어떤 관료 집단의 힘으로 세습되지 않는 비세습적인 관료 집단의 힘으로 이제 중앙 집권제가 확립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변동을 역사학계에서는 당송의 변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한 되게 변혁이네요. 세습에서 비세습으로 간다. 즉 좀 공정한 사회로 간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이것을 당나라와 송나라 사이의 어떤 변혁기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네네. 이들은 이제 과거 시험에 대해서도 당나라 때부터는 줄곧 시부 문장을 위주로 하는 어떤 시부나 그리고 경전의 어떤 해석을 위주로 하는 주소의 어떤 학문을 이때는 이제 가감히 버리고 어떤 세상을 다스리는 이념이나 정책을 이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관료 사대부들에게 어떤 과거 시험의 교재로서 널리 전파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도덕 실천을 강조하는 어떤 이러한 성리학의 신선함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성리학의 주장은 지식인들에게 어떤 강한 자부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어떤 이념에만 머물던 게 이제 현실 세계로 내려오면서 어떤 노력에 의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준 건가요? 그쵸. 왜냐면은 당나라 이전까지 많이 이제 세습화되었던 것이 이제 자기의 어떤 실력으로 이제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성리학 이론 자체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도덕 실천을 강조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통해 등장한 어떤 그런 관료 계급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남송이 멸망하고 원나라가 이제 일어나면서 과거 제도가 잠시 폐지되고 이때는 이제 문간보다 무관들이 득세를 합니다. 그리고 신분상에서도 몽고인이 한인을 차별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과거 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이제 주장이 제기되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원나라는 연후 2년에 1313년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제도가 30년 만에 다시 시행됩니다. 지배계층이 이제 한쪽에서 몽고적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면서 과거제를 없앴는데 그게 필요하다 해서 다시 불러들이는 그쵸. 거죠. 네네네. 이때부터 이제 사서에 대한 주자의 주석, 사서에 대한 주자의 주석이 노노집주, 맹자집주, 대학장룡, 중룡장구 주자의 해석서가 과거 시험의 어떤 출제의 범위로 정해진다는 거죠. 그 주자의 해석서 속에서 과거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는 책은 중요하죠.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전 국민의 교과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자의 주석이 과거 시험의 출제 범위였다는 것은 성리학이 공식적으로 국가 체제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성리학은 명나라, 청나라를 시대를 거치면서
줄곧 국가 체제 이데올로기의 위치를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리학의 역사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갖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어떤 것이 이제 어떤 태동하고 일이든. 부응하고 그러면 음. 꼭 이렇게 내리막길이 있더라고요. 음, 성리학도 그런 세태기가 있겠지요. 음. 그게 언제쯤이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뭐 어떤 사상이든 이론이든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면은 쇠퇴의 시기를 겪는 거죠. 성리학은 성리학에 따르면은 인간은 이제 우주의 질서, 뭐 가치의 근원, 리가 사람에게 성으로 부여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리학의 어떤 기본 명제인 성직리 이론이죠. 인간의 본성이 곧 하늘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목표 역시 바로 이러한 어떤 도덕적인 어떤 완벽을 추구를 합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성리학에서는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때문에 후대로부터 지나친 도덕 엄숙주의를 가졌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의 본성은 하늘의 명령에 의해 부여된 것입니다. 이것을 중용에서는 천명지휘성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배움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배워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누구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전에서 말합니다. 요임금과 순임금과 같은 훌륭한 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까지도 성인이 될 수 있음을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나 다 배워서 누구나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워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성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고 이들은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사회나 정치를 이상적인 상태로 만들고자도 합니다. 이것은 정치의 원리를 법이 아닌 도덕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신념을 바탕으로 도덕적 이상 사회를 실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얘기에 나오는 대동사회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도덕적인 완성을 지향하였기 때문에 성리학을 도학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성리학이 특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독소와 정자와 같은 수양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물공리와 거경함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경물공리는 말 그대로 사물을 이제 성리학에서는 모든 사물에 리가 존재 근거로서 리가 있다고 보고 그 리를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리를 이제 끝까지 탐구하고 따질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물공리인데 어떤 경전을 읽어서 성인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경물공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거경함양은 기질에 아까 말씀드린 기질에 의해서 인간이 나빠질 수 있는데 그 기질에 의해서 생기는 나쁜 감정이나 어떤 욕망의 충동 이것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켜서 어떤 내가 원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본연의 마음을 이렇게 회복하고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거경함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에 따라 독소와 정자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소와 어떤 정자와 같은 것들은 일반 서민들의 어떤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사이에 독소하고 어느 사이에 정자를 하느냐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것은
사대부나 지식인 혹은 관료 계층의 학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에 이르면은 이제 성리학의 이러한 수양 방법은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어떤 도학 선생들의 어떤 생활 태도라고 네네.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리학의 기본 전제가 배워서 성인이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 역시 이제 사람들에게 해이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인은 이제 더 이상 배워서 도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래부터 부여받은 그 본성만으로 성인이 될 수 없는가, 이러한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리학의 어떤 지나친 어떤 수양 중시, 독서나 정자와 같은 수양 중시를 비판하고 등장한 것이 바로 양명학입니다. 양명학은 경물공리나 어떤 거경 함량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속에 부여받은 어떤 본성, 하늘로부터 타고난 그 본성, 양명학에서는 이것을 양지라고 합니다. 양지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따로 뭐 배워서 뭐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여받은 그 하나의 사실로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일상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예를 들면 농민은 농사일을 통해서, 상인은 상거래를 통해서 각자 자신의 어떤 역할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성인의 경지이고 이것이 바로 양지의 실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올바른 본성, 양지를 타고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로써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덕 실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명학에서는 길거리에 온통 사람들이 많죠.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온통 성인으로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이제 양명학은 성인이 되는 학문을 엘리트 수중에서 이전에 이제 성리학의 어떤 지식인 수중에서 해방시켜 평민층에까지 보급시키는 어떤 성리학의 보급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명학은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하지만서도 주자학을 전제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주자학의 성리학의 계승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성리학이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서삼경 읽고, 그 다음에 참선도 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전문으로 하는 이념이었다면, 이 양명학은, 그거 필요 없다. 농사 짓는 사람 열심히 농사 짓고, 청소하는 사람 열심히 청소하고, 하여튼, 자기 일에 충실한 그것 자체가 훌륭한 거다. 그게 바로 내가 부여받은, 네. 내가 하늘로부터 양지가 실현된 것이고, 그게 바로 성인이라는 거죠. 이거 솔깃한데 왜 성인의 경지라는 왜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이 양명학을 사실 양명학이 들어오긴 했는데 유학자들이 성리학자들이 거부했죠. 조선은 주자학 일색으로 나간 거죠. 왜냐하면은 당시 이제 집권 노론층, 서인 노론계의 어떤 송시열이나 이런 집권층을 담당했던 유학자들이 주자학으로서 이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양명학을 좀 배척하고 사문안적으로도 많이 기약도 보내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랬죠. 안타깝네요. 이게 우리 생활에 좀 성리학 다음으로 좀 들어왔다면 훨씬 대한민국이 달라졌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리학을 엘리트 수준에서 평민층으로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또 양명학이 또 갖고 있는 한계도 있단 말이죠. 그 한계 때문에 아마 태계도 양명학을 비판했죠. 그렇게 해서 양명학이 국가의 어떤
그 중국에서 명나라에 양명하게 크게 대중화된 것과 달리 조선에서는 조선이 망할 때까지 주작 일색으로 거의 네, 나간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양명학은 우리 다음에 또 한번 그쵸. 교수님 말씀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